여러분, 1980년대 강남 은마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은 500원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10년 전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겠다며 2천만 원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자산의 약 20% 이상을 합법적으로 탈취당하셨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처참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화장실에 간 사이에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1초 사이에도 여러분의 현금을 미세하게 채굴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합법적 도둑질, 즉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성실한 저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왜 지금 당장 투자의 전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는지, 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도박인지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이 착각부터 깨부수고 시작합시다. 현금은 안전하다. 아니요. 현금 보유는 사실상 매일 확실하게 손실을 보는 확정적 마이너스 투자입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죠. 첫째, 우리가 쓰는 종이돈은 더 이상 진짜 돈이 아닙니다. 1971년 이전까지는 돈을 찍으려면 그만큼의 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근본위제라고 부르죠. 하지만 근본위제가 사라진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 자판 몇 번 눌러서 종이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전 세계에 딱 50개의 한정판 운동화가 있는데 공장에서 갑자기 100만 개를 더 찍어냈다고 칩시다. 그 운동화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하겠죠. 화폐도 똑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질수록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이건 경제 현상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라는 우주의 법칙만큼이나 냉혹한 원리입니다. 둘째, 실질 금리라는 숫자의 함정을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은행에서 이자 3%에서 4%는 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통계청 물가지표를 보면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자가 3%인데 물가가 4% 오른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자산의 1%를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빌려다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에 투자하고 정작 주인인 여러분에겐 가치 하락분에도 못 미치는 푼돈만 던져줍니다. 즉, 은행 예금은 자산을 지켜주는 금고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 아래 자산을 방치하는 투명한 비닐하우스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셋째, 가장 잔인한 진실인데 돈은 먼저 받는 사람에게만 유리합니다. 경제학에는 캔틸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새로 찍으면 그 돈은 정부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대형 자본가들에게 가장 먼저 흘러갑니다. 그들은 그 싱싱하고 가치 높은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미리 다 사버리죠. 그 돈이 돌고 돌아 물가를 한껏 올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평범한 노동자의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결국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자본가들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 화폐를 받으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폐가 타락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 자산의 그릇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국가가 찍어낸 종이 조각과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서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자본주의가 설치해둔 가장 달콤한 함정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엔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두 가지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나 워런 버핏이나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내가 내 몸을 직접 써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은 결국 내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행위예요. 그런데 시간은 유한하죠.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벌 수 있는 돈에는 명확한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지속성의 한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50살이 채 안 되는 49.3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살까지 살죠? 이제 90세, 100세 시대입니다. 소득은 50세에 끊기는데 지출은 그 뒤로 40년을 더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동은 직접 깃는 우물물과 같습니다. 지금은 팔다리에 힘이 있으니 두레박질을 해서 물을 마시죠. 하지만 기운이 빠져서 두레박질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우물은 바로 마릅니다. 평생 두레박질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물이 스스로 흐르는 수도관을 짜야 할까요? 이 수도관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답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요, 쉽게 말해서 나를 대신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줄 돈 버는 아바타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세계적인 기업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순간부터 그 기업의 수만 명의 천재, 엔지니어와 영업사원들은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 좋은 곳의 부동산은 여러분이 휴가를 간 사이에도 그 가치가 오르거나 월세라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죠. 물론 투자는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아무런 대안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위험은 공부와 분산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축하는 사람에서 자산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결론 및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태양 아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수명이 짧습니다. 엔진이 꺼지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는 사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ETF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